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저희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568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 물량 절반에 차질이 생겼다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죠. 이에 2차 접종을 앞둔 시민들, 내가 언제 또 무슨 백신을 맞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1차 접종자 수를 계획대로 맞춰보겠다며 2차 물량을 당겨 쓰거나 또 다른 대체 백신을 검토하는 등 돌려막기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역당국은 접종 간격을 연장해 확보한 물량 등으로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 7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꼬인 계획에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돌려막기가 급하다 보니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5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 우려로 지난 4월부터 30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을 올렸고 지난 6월에는 30대 남성이 접종 후에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하면서 접종 연령을 3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자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서 접종 연령을 다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어제 SK바이오 백신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직 미국에서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노바백스와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방식으로 현재 비교 대상이 없는 만큼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백신이 개발되고 임상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실제 접종은 빨라야 내년 여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이 급한 상황에서 이 정부는 뜬구름 잡는 K백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0일 0시 기준 1차 누적 접종은 2,137만 1,1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789만 4,3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안개가 끼는 지역 많을 걸로 보입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요. 또 모레까지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 도로가 미끄럽기도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60, 서해오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때에 따라 전국적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6도, 한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11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연예가 소식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자칭 팩트 아니죠. 특종 여신. 늘 어색하네요.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나 김비호야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김수현 씨는 매번 네. 정말 의상과 뭐랄까 분장이 파격적이에요. 저도 이제 대본을 받을 때는 네. 오늘 어떤 의상을 입나가 먼저 어떤 내용인가 보다 네.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리포터 겸 배우라 그런지 굉장히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찰떡이에요. 네, 오늘도 네.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연예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끝내 혐의 인정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혹과 관련된 공판이 어제였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요. 하정우 씨가 끝내 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정우 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네. 9월까지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걸로 이제 어제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하정우 씨,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고요. 재판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을 해서 취재진 앞에 서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또 약식 기소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이 검찰이 이게 가볍지 않다. 법원이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하정우 씨가 지난 2019년 1월에서 9월 동안 피부 이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보기에 이 19번이 있는데 뭐 10번은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 9번이 이 매니저 2명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검찰은 두 가지 문제를 본 겁니다. 하나는 과연 이 피부 시술에 정말 프로포폴이 필요했어?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 하나는 이 나머지 9번이 본인한테 된 게 아니더라도 남에게 차명 투여가 되는 그것을 도운 거 아니냐. 이 말하자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매니저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흔히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법원은 다르게 본 거죠. 그럼 검찰 말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정식 재판으로 와서 한번 다시 다퉈보자. 이런 의미가 돼서 재판으로 회부가 됐습니다. 네. 그 하정우 씨는 이번 재판을 위해서 10명의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판으로 가게 된 후에 하정우 씨가 추가로 변호사 3명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2명은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하정우 씨를 맡았던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이거나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등 정말 뭐 그냥 하는 말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요. 법원에 있던 취재진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변호인을 10명을 선임한 이유를 물으니까요. 하정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특별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정말 뭐 막강한 변호인 군단을 꾸렸다.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하정우 씨가 이번 사건에 좀 모든 걸 걸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우로서 이미지에 대한 이런 이미지 추락이나 타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썼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정우 씨가 워낙 충무로에서 빠질 수 없는 배우잖아요. 이미 얽혀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초에 크랭크업한 영화 1947 보스톤이라던가 올해 초에 또 촬영을 마친 영화가 있습니다. 야행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또 현재 촬영 중인 영화도 있어요.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세 작품이 모두 관객과 만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몇 작품은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나 뭐 촬영이 연기가 된 바가 있어서 배우의 사생활까지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난감해지기 때문에 하정우 씨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결국 하정우 씨가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변호인이 이제 당연히 동석을 했는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대부분의 프로포폴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 또 실제 병원에 방문해서 투약한 양이 진료 기록상
그 횟수보다 적은 것을 훨씬 적은 것을 참조해달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왜 대부분이라고 했냐면 사실 이제 9개월 동안 시술은 더 10번보다 많은 횟수가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사용을 안 하다가 이게 프로포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고 진료 기록부보다 적은 거 훨씬 적은 양을 참조해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번이라고 돼 있지만 그중에 10번이 하정우 씨한테 투약된 것을 선처해달라는 의미로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검찰에서는요, 동종 이 범죄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8만 8천 원 정도를 또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정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때까지 또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정우 씨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어제 좀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 대중 연예인이 보다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고개를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고요. 또 덧붙여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울먹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가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전 축구 선수 송종국 조작 방송 의혹입니다. 전 축구 선수 송종국 씨가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근황을 전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슬아의 일남일녀를 통해서 이 방송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뉴스 통해서 알았는데 네, 송종국 네. 씨가 뭐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이거 방송된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송종국 씨가 해발 700m 깊은 산속에서 이제 약초를 캐거나 하는 등의 이 산속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벌써 7년째 이렇게 산속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주위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 직접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죠. 2015년에 그 이혼이 있죠. 지금 이제 박연수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박입선 씨랑 2005년에 결혼해서 일남일녀 두고 이제 살고 있다가 2015년에 이혼을 하면서 이게 산으로 어떤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그 방송분이 있을 텐데 거기서 뭐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네, 송종국 씨의 방송 조작 논란 이 출발은요. 전 부인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이 박연수 씨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 부인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요. 딸과의 영상 통화에서 아빠 맛있는 거 먹고 꿈은 내 것만 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이제 송종국 씨에게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특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인은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아빠랑 앞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아들의 말은 방송국 측에서 멘트를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딸 역시 아까 내 꿈만 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 역시도 방송국에서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연수 씨가 그래서 이제 PD께 사과를 받았다. 근데 내가 지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던 거다. 애들 방송 이용하지 마라. 상처는 온전히 아이들 몫이다라고 경고성 일침을 날렸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볼까요? 자, 세 번째 연예 뉴스. 올 추석 가수 나훈아 대신 심수봉 온다입니다.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 심수봉 씨가 다가오는 국민 최대 명절이죠. 추석에 이 첫 TV 단독 공연을 통해서 팬들을 만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 엄마도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 너무 좋죠. 사실 이 목소리에 또 이 작곡 능력을 가진 또 이런 가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말씀하신 백만송이 장미, 사랑밖엔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네. 뭐 말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인기곡이 많죠. 정말 이번에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TV에서 얼굴 보기 힘든 가수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아요. 네, 심수봉 TV 단독쇼 어떤 식으로 꾸며지게 될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이번 추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추억의 노래들이 일단 세팅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무대 연출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
미쳐도 본 적 없는 이 가수 심수봉의 새로운 모습이 더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추석이었던가요? 그 테스 형, 나훈아 씨 TV 단독쇼 하면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생각해보면 15년 만에 나훈아 씨가 TV에 출연을 했고 시청률 20% 넘었고 뭐 전 세계 안방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열광했었죠. 뭐 2020년은 거의 뭐 테스형 열풍이 주도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었죠. 네, 심수봉 씨 공연 소식까지 연예계 소식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의상 요 춤 한번 춰야 될 것 같은데요. 딴. 이게 제 춤은 아니고요. 예전에 왕비호 씨가 많이 하던 제가 후끈후끈해지네요. 네, 근데 뭐 다소 부담은 됩니다. 네, 올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네. 아, 근데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비호도 소화해야 되는데 네, 역시 네. 김수현 씨지 않나 싶은데 네, 오늘 이 의상만 보고서는 주제를 살짝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의상을 보면은 오늘 네. 주제를 찾기 좀 쉽진 않은데요. 요 가운데 있는 하트에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 주니민에서 이 연예계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월한 사랑을 나눈 스타들의 스캔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나이 차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네? 그 대표적인 스타들이 오늘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일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백정원 씨와 배우 소유준 씨. 처음에는 배우 소유준의 남편 백정원이었죠. 아, 요즘 하도 나이 차 많다 보니까 지금은 15살 별거 아니야 하는데 그때는 세상에 15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다고 대단하다고 했고 그렇게 2013년에 결혼해서 아유 지금 8년 동안 그냥 너무너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죠. 소유준 씨 요새도 SNS를 통해서 남편, 요리 자랑, 아이들 사랑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백종원, 소유진 부부만큼이나 굉장히 핫한 커플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아나운서 출신 커플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아주 핫합니다. 예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15살 나이 차이를 자랑하는 전현무 씨와 이혜성 커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들은 K본부 아나운서라는 이 직업적 공통 분모 속에서 선후배 사이로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가까워졌고 2019년 11월 공식 석상에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열애를 이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후부터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혜성 씨의 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막 이렇게 누르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뭐 15살 정도 나이 차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연예계 20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런 속설이 나올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바로 오늘 주제 제대로 된 주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시공 초월, 시선 초월, 사랑에 나이차가 있나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네, 사실 12살이면 한 바퀴인데 그렇죠. 네네. 한 바퀴. 한 바퀴를 초월한 분들의 얘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서 네. 어떤 분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 오늘은요, 나이 차는 상관하지 않고 파격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이 된 정말 그야말로 12살이 아닌 한 바퀴가 아닌 두 바퀴 이상 더 돈 남자 4인방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주제만 들어도 어떤 분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스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6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중후한 매력 그리고 깔끔한 외모의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농촌에 사는 장남 역할부터 그리고 재벌가의 회장 그리고 아내에게 약한 공처가 역할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은 그거 없어요? 오늘 눈코입 그러니까. 퀴즈. 눈코입 퀴즈가 재용임 없어요? 씨가 하도 어려워해서 오늘 그냥 설명으로. 이제 적응할 때 됐는데. 자, 그거 힌트는 맞추려 나왔습니다. 했는데. 농촌의 장남 역할, 농촌의 장남. 회장 딱 역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얼마 전까지 혼자 사는 그런 예능에서 딱 이렇게 좀 알겠어. 그죠? 다양한 모습을 좀- 김혜장댁 장남. 네. 네. 자, 정답 다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분인데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김용건 씨. 정답입니다. 네, 김용건 네. 씨입니다. 네. 자, 요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76세인 김용건 씨, 최근 39살, 39세 연하의 37세의 이 여성이 관련돼서 이 연예계 정말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76세 김용건 씨와 37세 여성의 이 혼전 임신 스캔들에 휘말린 건데요. 한마디로 김용건 씨가 76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 시청자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굉장히 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잘 아시겠지만 김용건 씨에게는 슬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하정우 씨를 비롯해서요. 근데 이 두 아들에게 각각 43살 또 41살, 41세 차이가 나는 동생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사실. 39세 연하의 여성, 그러니까 두 아들 얘기를 했는데 7살,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네. 예. 두 사람은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요?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김용건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에 그 흔히 쫑파티라고 하죠. 종영 파티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용건 씨 나이가 63세, 여성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까지 2008년부터 13년 동안 이렇게 좋은 관계에 이어지고 있다가 지난 봄에 이 갈등이 불거졌죠. 근데 그 갈등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 출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일 한 매체에 따르면요. 이 여성이 지난 13년 동안 배우 김용곤을 숨어서 만났다. 그의 아이를 가진 상태고 이제는 그 뱃속에 있는 이 생명까지 지우라고 한다라고 정말 폭로를 하게 되는데요. 김용곤 씨의 남은 삶이 소중한 만큼 한 여자의 인생도 중요하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사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금치를 못했고요. 김용곤 씨는 76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출산에 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김용건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당시 이제 김용건 씨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분명히 그랬다. 사실을 인정하면서요. 그렇지만 조금 늦었지만 나는 내 체면보다 이 어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출산을 원하는 그 여성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그 내 걱정과는 달리 아들들이 새 생명은 소중하다, 축복이다 이렇게 반겨주었고, 그래서 그런 응원 속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여성 변호사 측에 계속해서 나는 이제 출산을 이제 순조로운 출산, 양육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성분들 측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 아들들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는데 여성 측에서는 김용건 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입장만 보면 이 상황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의 입장은 이겁니다. 일단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를 했었대요. 왜냐? 지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임신 이후 2개월 동안 김용곤 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것을 일단 법적 대리인에게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이 여성 측 변호사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로 이 폭언을 일삼던 김용건 씨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직전까지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냐? 혹은 또 양육비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고 이제 여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약간 이 여성이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2달 동안 했었던 태도와 달라지지?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건 씨 측은 추가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제 기자가 전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여성 측 혹은 여성의 변호사가 이제 어떤 폭로의 사실을 폭로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용건 씨는 분명히 처음에 본인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잘못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9의 이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그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겠다.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고, 혹여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폭로전이 있었고 김영건 씨는 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어떤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출산을 원했고 김영건 씨는 그래 나서 기르자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태도 돌변으로 보였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추측 또 취재를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말이 조금 진심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 어떠한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고 두 사람이 잘 마무리돼서 저는 출산하고 아이를 낳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영권 씨는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출산과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그 혼인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의 이제 양육은 내가 네. 책임을 지겠다 했으니까 그 양육비 지급 뭐 이런 의무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을 하든 안 하든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언제까지냐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걸 조금 서울 가정법원이 산정한 양육비 그 기준표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나의 한 달 수입이 세금을 내기 전에 9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2살까지는 태어나서 2살까지는 한 달에 175만 3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또 한참 학비 많이 들어갈 때죠. 15살에서 18살 요때는 한 달에 266만 4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건 씨 경우에 이 양육비 어떤 기준 합산 소득 이게 이제 출연료라든가 뭐 연금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제 포함돼야 되는데 이제 이 기준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만 19살 될 때까지는 양육비 분명히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양육비만큼이나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이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장성한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나오게 되는 건데 상속 문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현행 법상에 따르면요, 직계 비속은 이 출산 순서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받게 되어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내, 이번에 태어나게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외로 낳은 아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약간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혼외로 낳은 아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친부의 자식들과 일단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이 부인이 되실 분이 이제 없고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이 다 이 아이들, 그러니까 하정우 씨 그리고 하정우 씨 동생분 그리고 이 아이가 1대1대1로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한 방송에서 김용건 씨와 하정우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성직글이라서 옛날에 그게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을 예견했던 거야 뭐 이런 건데 2015년 한 예능에서 이제 이 부자가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때 아버지한테 영화 한 편을 추천했는데 그 영화 내용이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데 그래요? 이제 그때 추천했던 영화가 2014년에 개봉한 베스트 오퍼라는 그런 영화인데 70대 노인이 20대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를 맞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추천을 하고 아빠 이거 어떠냐 아버지 이거 이런 영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된 내용은 아버지도 뭐 연애하세요. 그러니까 뭐 황혼의 연애에 대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50년 넘는 차는 좀 쑥스럽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2008년 만났고 지금 이거 2015년에 추천했으니까 뭐 하정우 씨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이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는 두 아들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김영권 씨는 또 저 관찰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오랜 독신 생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후배들이 그랬죠. 또 소개팅도 해주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경이죠. 혼자 사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스윗한 중년 이 싱글남 콘셉트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김용건 씨, 며느리를 보고 싶냐라는 이 물음에 손주들 사진을 친구들이 보여주고 그럼 부럽다. 아들들이 때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우 명세빈이 소개팅을 주선해줬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당시에 16살 연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아까 그 39세 연하 여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해서 13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그랬잖아요. 싱글남 컨셉을 잡았던 그 방송 때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난해인가요? 저 황신혜 씨하고 왜 커플로 맞아요. 나오는 네네. 뭐 무슨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황신혜 씨가 17살 연하여서 네. 야, 이 나이 차이도 많다 뭐 이제 이랬었죠. 당시에 김영건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전화 받지 마. 나 질투심 강한 남자야. 저 이거 지금 굉장히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외로운 독신 생활 보여주고 로맨스 모드 보여줬는데 아니 그럼 그때 연인이 있었다고 이제 당연히 또 지금 이제 이게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능은 예능이라는 것과 아마 그때 분명히 혼자 아들들 다 집 분가하고 혼자 살면서의 어떤 외로움, 이런 질투심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다. 저는 그런 게 당시에 읽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주변에서 김영건 씨 얘기 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다른 사람들 뭐 알뜰하게 잘 챙기고 이렇게 의리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흔히 의리 하면 김보성 씨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의리가 김보성 씨한테 있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얘기는 좀 많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76년에 김영건 씨가 대마초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김영건 씨는 군 복무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가수, 코미디언으로 구성된 위문단이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위문단이 이렇게 군부대를 찾아다녔죠. 근데 김영건 씨도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당시 이 10명과 함께 이제 말하자면 이런 막사 같은 부대 건물 뒤에서 이 동료들이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같이 있던 이 김영건 씨도 피운 거 아니야? 혐의를 받았죠. 그랬는데 김영건 씨가 지금 이거는 우리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고 입을 딱 막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불면 앞에 사람이 좀 예전에 이제 면제가 되고 또 그럼 김영건 씨도 다른 사람을 불면 이게 말하자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의리 김영건 이런 얘기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료들을 생각한 의리파였다라는 얘기고요. 또 알려진 바로는 김영건 씨가 아주 오래전에 이혼할 당시에도 전 부인의 빚을 다 탕감해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김용건 씨가 사실 개인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아들 하정우 씨의 이런 담담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무명 시절을 딛고 연기자로서 이제야 빛을 보나 하고 있다가 또 승승장구를 했던 아주 좋았던 시절이에요. 결혼도 하고 아들 둘도 장성했을 무렵에 아내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아내가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되고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오를 정도로 큰 부도가 난 거예요. 결국 그 일로 1996년도에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당시 김용건 씨에게 남았었던 것은 아들 둘과 차 한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업 부도로 이 길바닥에 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평균 작품을 무려 5개씩 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런 행사까지 전부 다 소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시간보다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시간이 더 길었었다고 합니다. 그럼 가정 형편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하정우 씨를 포함해서 두 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 그때 하정우 씨는 미국 맨해튼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집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차윤우 씨가 동생도 차윤우라는 예명으로 배우 활동을 했었죠.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전화를 합니다. 형, 지금 우리 집 형편 형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형이 거기서 쓰는 돈이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 큰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정우 씨가 곧바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보니 가정은 파탄 나 있고
정말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빚 갚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겠네요. 하정우 씨가 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게 꼬박 7년. 사실은 이제 이 7년이라는 게 앞뒤로 더 길지만 그 7년이 뭐냐 하면 최 기자가 아까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했잖아요. 뭐 아들들이 고등학생이고 20살 넘었고 하니까 둘이서 이제 밥 어떻게 또 알아서 해 먹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정우 씨가 고등학생인 동생 챙기면서 둘이 있고 김용건 씨는 정말 뭐 촬영뿐 아니라 뭐 밤무대 행사, 뭐 지역 행사 다 다니면서 거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하정우 씨는 뒤돌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김용건 씨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누굽니까? 자, 두 번째 스타입니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서 6년째 금지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그분입니다. 감독과 배우를 만나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8편의 영화를 함께 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제에서도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 이 감독이고요. 영화의 특징을 보면 이 감독님이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네. 주인공들은 항상 똑같이 코스염을 기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분입니다. 한 3년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도 그쵸. 굉장히 알려져 있고 네. 국내에서도 뭐 코스염 있는 그리고 이분과 스캔들이 난 배우 여자 배우분이 어마어마하게 또 유명한 분이죠. 알겠다. 이거 네. 바로 알겠어요. 알죠. 네. 사실 바로 금지된 맞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에서 맞췄어요. 바로 한번 그럼 우리 네. 예인 씨가 한번 정답 한번 외쳐주죠. 정답은 홍상수 감독. 온 국민의 공분을 네. 사게 만든 스캔들의 주인공 바로 홍상수 감독 맞습니다. 네, 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 이 최초로 불륜 스캔들이 보도된 이후에 쉽게 말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꾸준히 둘 관계 변함없이 만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마지막 확인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하남은 이제 홍상수 감독이 거주 중인 곳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두 사람이 세탁물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거의 뭐 홍 감독이 세탁물을 엄청 많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김민희 씨를 에스코트하는 그런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서 두 사람 아직도 이렇게 잘 만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됐는데 물론 그 뒤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은 뭐 모습은 드러난 바는 없는데 두 사람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만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상수 감독은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이 영화에서 감독과 김민희 씨와 배우로 만나게 됐고요. 이후 2017년 3월에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상수 감독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면서 열애를 공개했습니다. 김민희 씨 역시 우리 두 사람은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비난이나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경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용기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특히 홍상수 감독이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굉장히 뭐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거기다가 또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혼을 제기한 시기가 2016년 11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인데 그때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뒤로도 쭉 부인은 한 거의 뭐 2년 가까이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것은 이혼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혼 의사가 없다. 이걸 명확히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이 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존의 어떤 그 법정 그대로의 해석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상수 감독은 이 1심에 대해서 항복하지 못하고 항소할 생각이 없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원의 뭐 판단과 별도로 이 부부관계는 종료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또 알리기도 했었죠.
네, 김민희 씨는 뭐 계속 홍상수 감독하고 작품을 이어가면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는 여배우가 돼 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작품으로요. 베를린 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김민희 씨는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세계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연기 경력으로만 본다면 강수연 씨 그리고 전도연 씨 수준으로 연기력 그러니까 수상 경력만 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아직도 두 사람 흔들림 없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품 활동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이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랑과 관련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확장된 영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작품의 주인공은 사실상 상업 영화계와는 단절한 채 홍상수의 뮤즈로만 활동하고 있는 김민희 씨죠. 특히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협업한 8번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프로덕션 매니저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홍 감독이 연출하고 또 김민희 씨가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영화가 최근 진행된 74회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으로 초청이 돼서 호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네, 김민희 씨의 그 연애관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평소에 뭐 나는 비밀 연애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이제 이때는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기 전,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입니다. 훨씬 전인데, 연애 온도 때, 당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랑에 대한, 연애 온도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사랑은 예쁜 감정이다.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든 그건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흔히 연예인들이 이제 비밀 연애 하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재밌는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대중은 그때 발언을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이런 비밀 연애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나? 또 이렇게 추론이랄까요?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민희 씨는 홍상수 감독과의 열애설 이후에 과거에 추천했었던 영화들까지 다시 한번 소환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영화 매거진에서 김민희 씨가 사랑을 알게 해준 영화라는 이름으로 5편의 영화를 추천했는데요. 이 중에 레옹 그리고 로리타 등의 이 영화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김민희 씨가 로리타 이 영화를 평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옹도 그렇고 계속 부녀 관계라고 할 만큼 나이차가 많은 연인들의 영화를 고르게 돼요. 제레미 아이런스가 아직 아이에 불과한 소녀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또 그 눈에서 남자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또 아슬아슬한 선을 넘을 듯 말 듯 이런 야한 분위기가 재밌었고 자신에게 반한 아저씨에게 이 꼬마가 발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는 그런 모습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라고 답한 게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씨를 만난 이후에 뭐 영화 스타일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좀 어떤 주로 남자 감독이 등장을 해서 어떤 어떤 남자들의 어떤 지질한 모습, 어떤 뭐 욕망 이런 걸 표현하고 또 그런데 여자는 그것에 휘말려서 자기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주체성이 좀 부족한 모습 이런 쪽으로 그걸 희화해서 굉장히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생활형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 뭐 플립들 그 후 이런 걸 보는데 사실 해외에서의 호평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줄거리들을 보면 아내와 어떤 여성 사이에 있는 남자 그 사람의 갈등이라든가 그 어떤 속사정은 모른 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조롱해라는 그런 비난에 대한 마치 답변 같은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영화가 개인의 일기장이냐 이렇게 좀 국내에서는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해외에서는 아까 최 기자도 인생과 죽음으로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뭐 깊어졌다 이런 평가 속에 김민희 배우도 베를린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고 또 홍상수 감독도 감독상을 타고 이런 식의 또 성과가 이루어지는 국내의 차가 지금 사실 너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홍상수 감독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배우. 자, 세 번째 스타입니다. 이혼 9년 만에 30세 연애의 여성과 황혼 로맨스를 꿈꿨다가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난 배우입니다. 힌트 너무 어렵죠? 네. 제가 간단하게 성대모사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너 그러다
똥 싼다. 바로 알겠는데? 자, 지금 치셨겠죠? 네. 자, 우리 홍정석 씨님께서 한번 백윤식. 네. 정답 백윤식 배우 맞습니다. 네, 자, 올해 52년 차 배우입니다. 백윤식 씨. 그런데 그 사생활에 있어서는 잘 공개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 며느리, 뭐 손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잘 하는데 그 전에 오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연예인으로 유명을 한데 1977년에 결혼을 했어요. 4살 연하 아내와.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두었고 그러다가 2005년에 여성지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1년 전에 2004년에 결혼 2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알린 거예요.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게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혼 사실을 이제 본인이 밝히면서 좀 대중이 깜짝 놀랐었죠. 네, 이 대중에 공개된 백윤식 씨 가족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두 아들이 있고 정시아 씨가 며느리인데요. 연예계에 사실 몇 없는 배우 패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윤식 씨의 첫째 아들이자 이 정시아 씨의 남편인 백도빈 씨도 지난 2004년이죠.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으로 데뷔한 배우인데요. 둘째 아들 역시 지난 2011년도에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데뷔한 배우 백서빈 씨입니다. 이후 출연하는 영화마다 성공하고요. 2009년에는 며느리 정시아 씨까지 얻으면서 집안 안팎으로 일이 술술 잘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이혼남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백윤식 씨는 이혼 후에 9년 동안 솔로 생활을 했고 2013년에 황혼 로맨스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2013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백윤식 씨 나이가 67세. 황혼 로맨스인데 상대가 30세 연하. 그런데 직업이 밝혀졌는데 기자. 뭐 사람들은 뭐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고 많이들 놀랐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백윤식 씨 소속사가 맞습니다. 한 1년 전부터 2012년 6월부터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애를 공식화했고 백윤식 씨도 이 열애 소식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인정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했었죠. 네, 두 사람이 서로의 어떤 면에 좀 끌렸을까요? 네, 일단 한 매체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평소 영화 강의였던 이 여기자가 영화 싸움의 기술에서 백윤식 씨의 이 연기를 보고 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백윤식 씨와 통화를 했고 또 그렇게 친분이 쌓이면서 백윤식 씨의 섬세한 이런 세심한 면에 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당시에 두 사람은 당당하게 공개 데이트 즐기고 이랬죠? 네, 맞습니다. 보통의 스타 커플들이 뭐 집 혹은 차에서 좀 조용하게 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 두 분은 달랐어요. 당당하게 술집, 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도 함께 당당하게 공개 열애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계 인사들과 만나는 이런 자리에도 여러 차례 이 여기자를 대동해서 나가기도 했고요. 당시 백윤식 씨가 정말 이 그 영화 관상 홍보 일정이 진짜 빡빡했어요. 근데 이때도 여기자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영화 관상 아시죠? 관상 이 VIP 시사회 이후에 또 뒤풀이가 있었는데 이때도 새벽까지 여기자와 함께 다 같이 술자리를 하고 나서 여기자를 집에 또 새벽에 데려다 준 뒤에 귀가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열애설이 더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 나이 차가 무려 30살이 났습니다. 백윤식 씨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좀 그 여성분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패션 감각이 젊어요. 백윤식 씨만 해도 뭐 면바지, 뭐 청바지, 뭐 스니커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젊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말수가 적든 많든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로 보일 수 있다. 남자로 느껴지게 하는 그 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치명적 매력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이 차 많이 나는 연애가 가능했던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여기자의 나이가 그 아들 부부하고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여기자의 나이가요, 백윤식 씨의 아들 백도빈 씨보다는 1살이 많았고, 며느리인 정시아 씨보다는 5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 나이만 쭉 놓고 보면 같은 세대,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와 같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33살의 연하 여성과 교제 중인
교제 중이었던 유퉁 씨를 제외하고서는 이 연예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이 네. 나이 차를 극복한 커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공개 연애를 했다는 건 가족들의 반대는 크게 없었나 봐요. 당시 백윤식 씨 소속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뭐 아들이나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 근데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는 분위기여서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열애 보름 만인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잖아요. 네,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여기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취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취소 이유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궁금증이 더욱 증폭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 백윤식 씨 측도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 여기자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백윤식에게 20년 전부터 연락하던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백윤식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백윤식 씨와 백윤식 씨를 만나러 집에 가던 길에 이 아들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네, 갑작스럽게 이제 폭로전으로 바뀌게 된 건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 아들들이 이 만남을 좀 반대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일단 만나러 집에 갔는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일단 백도빈 씨, 백서빈 씨와 좀 말이 다릅니다. 이 두 아들들은요, 신랑이는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윤식 씨 이 세 부자는요, 이 진실을 진실로 밝히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고, 백윤식 씨 측이 지정한 손해배상액이 당시에 2억 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로맨스에서 막장 드라마가 돼버렸는데 네.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던 두 사람, 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판을 앞두고 바로 며칠 앞서서 이 여자 기자가 먼저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시에 이 백윤식 씨 또 소속사 백윤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 기자의 사과를 받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과거로 연인 관계로의 회복은 아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백윤식 씨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마지막 배우네요. 자, 마지막 스타입니다. 올해 데뷔 52년 차 가수고요. 연예계의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는 분입니다. 스캔들 메이커다. 네. 가수다. 네. 연세는 좀 있으신가요? 네, 데뷔한 지 52년 차니까요. 꽤 많이 있으시죠. 그러시네. 네. 알겠네. 감이 딱 오죠. 분이 있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담담한, 그만큼 연애에 대해서 좀 무난한 어떤 평범한 생각이 아닌 좀 특이한 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스캔들 메이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매너는 최고인 것 같다. 맞아 죽을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여자가 좋다.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강도가 다 다르지 않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소화해주는 여자에 끌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MC분들 다 지금 뭐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잘 헷갈리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결정적인 제가 동작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답 바로 조영남 씨. 조영남 씨입니다. 예. 네. 아, 참 많죠. 뭐 거론됐던 여자친구가 한 20명? 아, 굉장히 많았죠. 뭐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영남 씨가 그 진시황의 능 있잖아요. 병마연갱, 나를 수호하는 그 병마연갱처럼 나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두겠다 뭐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올해 77세신데 조영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64세 때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만났던 여자친구가 20명인데 그중에는 9명하고 연애를 했다. 9명.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게 적어 보이는데.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그 연예계 절친 여사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여사친과 여자친구를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조영남 씨 저도 만나봤지만 처음엔 다 여친이라고 해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여사친 그리고 여자친구 따로 있지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방송인 최유라 씨가 최유라 씨는 여사친입니다. 명확히 구분을 해 주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 조영남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여사친이고 거꾸로 조영남 씨가 막 챙기면서 밥 사주고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 여친. 여자친구들하는데 조건이 있답니다. 예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조영남 씨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네. 24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요. 한 방송에서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24살이다.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 최연소고 모 방송국 아나운서로 근무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정말 폭탄 발언을 통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나이 차이가 무려 40살이 넘다는 건데 이 정체가 밝혀졌나요, 누군지? 그러니까 요 얘기하실 때가 이제 66세니까 24살이면 42살 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정말 그 막 와 하고 이제 비난을 퍼붓죠. 게다가 이제 직업과 이런 것까지 밝히다 네. 보니까 했는데 조영남 씨가 또 해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여자친구가 60대, 40대, 20대 이렇게 많다는 얘기고 그중에 친한 사람 중에 그 20대도 있지 내가 여친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60대, 40대, 20대 중에 여자친구도 있는데 여사친의 한 명의 예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모호하게 하면서 또 잘 넘어갔었죠. 정말 그 연예계 자타공인 자유로운 영어. 그 또 저 조영남 씨 얘기하면 윤여정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조영남 씨는 아직도 기자들 얘기를 하면 기자가 묻든 안 묻든 윤여정 씨 얘기를 이렇게 꼭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껏 만났던 여 중에 최고! 제일 멋있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뭘 고마워하냐면 이걸 고마워요. 아, 기자들이 윤여정 씨한테도 심층 취재 들어갈 텐데 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다. 내 어떤 잘못을 하나만 폭로해도 내 연예인 생명은 끝이 날 수 있을 텐데 모든 걸 덮어준 훌륭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근데 뭐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얘기를 웃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뭐 헤어진 사람과 얘기를 잘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윤여정 씨와의 헤어짐에 대해서 뭐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요거 제목 넣어서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쿨하게 헤어졌다. 서로 채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뭐 바람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아니고 바람 때문에 내가 바람 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서로 욕하지 않지 않느냐.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쿨하냐. 이렇게 하면서 윤여정 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죠. 고마워요. 윤여정 씨는 그때 결혼할 때 최정상의 여배우였잖아요. 네. 근데 조영남 씨 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혼하고 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탁택한 거죠. 그렇죠. 윤여정 씨 이런 화끈함이 또 그녀의 매력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저는 이 화끈함을 정말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윤여정 씨가 이 별명이 70년대 김희선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뇌세적이고 성격도 화끈하고 뭔가 발랄하고 여러 가지 매력을 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크린 첫 데뷔작 영화 화녀로 제10회 대종상 신인연기상을 받았고요. 또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또 받고 같은 영화로 제4회 시체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쥘 정도로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시봉 멤버들의 뮤즈는 윤여정 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윤여정 씨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조영남 씨와 결혼을 선택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인지도 면에서 윤여정 씨가 좀 밀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윤여정 씨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TV에 얼굴을 막 비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이 윤여정 씨를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는데 윤잠깐. 이게 뭐냐면 잠깐 TV에 나온다고 해서 윤 잠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윤 쭉 아니면 윤 길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가 이 윤여정 씨와의 연애 중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조영남 씨가 이 다녀온 3년 동안 윤여정 씨가 그야말로 쭉 스타로 성장을 했었던 거죠. 네. 이후에 이제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가 1975년에 깜짝 결혼 발표하고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가 좀 부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가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좋게 말하면 너무너무 자유로운 영혼. 이제 뭐 사실대로 말하면은 어느 순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을 만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13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데 이게 인터뷰에 나온 말인데 조영남 씨가 이혼할 때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보다 좋은 여자가 생겼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다. 상처받죠. 이거 어떡합니까? 네, 실제로 조영남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내 바람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후 조영남 씨는 두 번의 바람 끝에 윤여정 씨와 이혼을 하고 정말 파국이죠. 그리고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었는데요. 이후 재혼한 여성과도 이혼을 하고 수많은 이 여성들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매력일까요? 그런 거 한번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진짜 어떤 궁금해요. 매력이 있을까? 네. 그때 세시봉에 이 갔던 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무대에 오르면 조영남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해서 외모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그냥 멋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뭐 본인 책 낼 만큼 또 글도 잘 쓰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대중 가수지만 또 클래식이라든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세시봉의 그 잘생긴 뭐 김세한 씨라든가 다른 분들도 있는데 윤여정 씨, 이 뮤즈 윤여정 씨를 와의 어떤 연애가 성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영남 씨는 조영남 씨가 생각하는 매력이 따로 있답니다.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내가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돈의 위력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자가 돈을 내는 그 내 모습을 못 본다라고 하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많은 재산이 나의 매력이다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솔직하신 분 같아요. 나의 많은 재산이 내 매력이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초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는 걸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영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요. 첨당동에 위치한 187평형 빌라로 일단 지하 5층에 지상 16층 규모의 이 빌라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4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 드레스룸 이 3개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곳에 영화관이라던가 뭐 와인바라던가 뭐 세대별 창고들이 또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국내 톱스타들이라든가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빌라에 살았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2021년 4월 기준으로 이 집값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70억대 중반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영남 재산이 많긴 많은가 봐요. 마지막에 내 곁에 있는 여성에게도 내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범하십니다, 여전히. 이 조영남 씨가요, 과거 한 잡지사의 권유로 이 작성한 유언장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마지막 순간 내 옆에 있는 여성에게 재산의 무려 절반을 뚝 떼서 주겠다라고 굉장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상속 규모를 축소합니다. 일단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조영남 씨 옆에 있는 여성에게 조영남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4분의 1을 주겠다라고 이제 축소를 한 건데요. 나머지 4분의 3은 그 당시에 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당연히 4분의 3이 가고요. 4분의 1은 그때 본인이 눈을 감을 때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입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네, 조영남 씨 얘기까지 시공초월, 시선초월, 사랑의 나이 차이가 있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박스오피스 순위 보겠습니다. 5위 정글 크루즈, 4위 블랙 위도우, 3위 보스베이비 2, 2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1위 모가디슈입니다. 예상대로 모가디슈가 1위가 됐네요. 네. 모가디슈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침체 일로에 있는 극장가에 무슨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1991년도죠.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 이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모가디슈, 내전과 기아 그리고 테러로 얼룩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이 소말리아의 상황과 이들의 필사적인 생존과 탈출을 다룬 영화예요. 사실 이 실화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울림이 크기 때문에 여러 제작사에서 이걸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 이 모로코 올 로케이션이 필요했었고 또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리얼한 카체이싱이 극장의 대형 스크린과 만나서 아주 강렬한 체험 그리고 몰입감까지 선사한다라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덕분일까요? 171만 명이라는 관객을 넘으면서 올해 한국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전 주변에서 너 그 영화 봤어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모가디슈 정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작 개봉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영화,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쫄깃하고 리얼한 액션 스릴러 인질이란 영화인데요. 영화 인질은요, 어느 날 새벽에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납치된 톱스타 황정민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황정민 씨가 황정민을 연기한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네, 극중 캐릭터만 황정민이라 진짜 황정민 씨가 철저히 황정민으로서 연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황정민이 납치됐다 이건데 만약에 이 허구의 영화에 만약에 조인성이 조인성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이야 실제야 몰입감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누굽니까? 베테랑 공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황정민 씨인데 사실 저는 너는 내 운명이에 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요. 황정민 씨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00명 중에 5명 뽑은 인질범이 나오는데 18년차 뮤지컬 배우 김재범 씨를 비롯해서 이런 배우들이 어디서 나왔어? 괴물 신인들이 숨은 고수들이 아주 황정민 씨와 연기 대결을 펼치면서 영화 정말 끝내주게 재밌습니다. 네, 영화 인질 기대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8월에 꼭 봐야 하는 재난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우리 곁을 찾아오는 도심 속 초대형 싱크홀 영화 싱크홀입니다. 이 싱크홀 영화는요,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2주 만에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을 추락하면서 여기에 갇히게 된 이들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 재난 영화입니다. 야, 11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2주 만에 땅속으로 쑥 들어가. 예. 야, 이건 뭐 가장 섬뜩한 재난이네요. 그렇죠. 이보다 더한 재난이 있을까요? 사실 내 집을 어렵게 마련했어요. 이게 김성균 씨 부부인데 극 중에서 이게 500m 지하 싱크홀로 쑥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욕망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재난 영화를 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영화에서 싱크홀을 다룬 게 있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이걸 소재로 다룬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만큼 이 국내에서 시도하기 힘든 소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끝없는 도전과 상상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지훈 감독 역시 만약 살고 있는 공간이 바닥으로 쑥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싱크홀이 생긴 땅속의 이 깊은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라는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 싱크홀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재난버스터 영화 싱크홀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느 재난 영화와 달리 이 재난 발생 시점이 영화를 시작하고 한 20여 분이 쭉 흐른 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독의 다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건데요. 재난 영화인 만큼 당연히 이 싱크홀이 생긴 과정이나 푹 빠져버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 밖에 있는 사람들, 재난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염두를 해뒀다고 합니다. 네, 영화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로카르도 영화제,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고 상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내 집,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잇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담아서 이 시대상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영화는요, 바로 55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재난 영화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한강
평양 마포대교에서 이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바탕으로 재난 사태를 뉴스 생중계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말 독특한 설정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선사하는 영화였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압박을 하는 테러범 그리고 이에 맞서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치는 재난 영화입니다. 또 테러 라이브는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앵커가 그걸 이제 막 생중계하다시피 생중계하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재난 영화다 그러면 일단 재난에 휩쓸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요렇게 좀 전개가 되는데 더 테러 라이브는 이 재난 사태가 뉴스로 생중계된다? 네. 굉장히 신선한 설정으로 화제를 모았죠. 네, 테러범과 전화 연결을 한다. 저도 그게 재밌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테러범하고 뭐 전화 연결한다 이거는 뭐 미국 영화 폰부스라든가 이런 거 있긴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전화하고 끊고가 아니라 계속 생중계니까 그쵸, 전화를 중계. 이어가고 전화하는 중에 막 또 폭파가 일어나요.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쫄깃한 긴장감을 보여줬고 하정우 배우가 정말 원맨쇼로 이 영화를 우리를 2시간을 꼭 붙들고 있었죠. 네. 네,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긴 그럼. 한데요. 네. 보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영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빗방울이 좀 떨어지던데 오늘 비 소식 있는 거죠? 네, 오늘도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날도 좀 흐린 것 같더라고요. 기상 상황 자주 변하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